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건강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강사님 모시고 하나님 우리가 유익한 강의를 듣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지키는 주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몹시도 위중한 때에 참 교인들의 건강들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 서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의료선교부에서는 2019년도에 4회에 걸쳐서 영락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쉬었고요. 2021년도 첫 회로 다시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침 또 코로나가 이 위중한 때에 아주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숙인의 슈바이처라고 불리고 계시는 우리 최영하 서울시립서북병원 진료협력센터장이십니다. 우리 최영하 선생님은 길 위의 의사, 서울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면서 20년 이상 노숙인들을 위해서 돌보고 있는 그러한 귀한 선생님이시고 2020년도 제12회 서울시 하정 청백리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셔서 수상을 받으셨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시립서북병원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최영하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2001년도에 내과 전문의 따고 나서 원래 좀 가난한 사람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일천사병원하고 그다음에 요셉의원, 서울역 노숙인 진료소, 이렇게 마리아 도트 기념병원 이런 쪽을 쭉 계속 일하게 됐었는데 사진에서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는 다일천사병원이라는 병원을 짓고 같이 이렇게 주로 누가회 친구들과 함께 그 자원봉사 의료진들하고 함께 같이 일하는 그런 병원을 지어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선우경씨 원장님이라고 영등포역에서 이런 일을 먼저 하셨던 선배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과 만나면서 이제 저도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또 중간에 그분이 좀 뇌경색이랑 여러 가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또 원격결에 또 요셉의원도 1년 정도 맡아서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선우경씨 원장님을 2001년도에 내과 전문의가 되면서 제가 이제 내과 의사로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상담을 하러 찾아뵙게 됐는데, 그 선생님께서 여러 신부님, 수사님, 수녀님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기 계신 그 여자 수녀님이 평생 나환자 옆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나환자들 돌보는 그 일을 하셨던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그 일을 평생 하시고 나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직전에 사진을 같이 찍었던 그 수녀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선우경 원장님이 옛날에 저희 나라가 전쟁 이후에 되게 가난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수많은 선교단체나 수녀, 수사, 신부님들을 되게 많이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난한 사람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여러분들을 다 만날 수 있게 안내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예과 1학년 때부터 한국누가회라고 CMF 학생들 때부터 같이 모임하면서 계속 함께 일해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서울역에 와서 또 그 일을 계속 하자.
그래가지고 성공회랑 누거회랑 협력을 해서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 일도 이제 그때 같이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그때 일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 질병과 가난한 삶이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이 노숙인들을 많이 보면서 너무 병도 많고 문제가 끝이 안 나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 사람들의 진단명이 과연 어떤 진단명들이 있을까에 대한 제가 궁금한 것 때문에 이런 논문을 쓰게 됐고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들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부터는 이제 마리아 수녀회 도티 기념병원이라는 곳으로 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게 도티 기념병원인데 지금은 이제 폐업했고요. 여기는 은평의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지금은 아직은 계세요. 그 당시 한 2~3천 명 있었는데 지금은 1,000명 이내로 있고요. 2011년도에 노숙인을 그 시립병원에서 받아주는 법이 생겼어요. 노숙인법이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조치가 된 다음에 노숙인들이 이제 공공병원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제가 그 여기 있던 환자들을 다 이제 시립병원으로 많이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티병원 운영하시는 수녀님들은 다른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돌보고 계셔서 수녀님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 도티병원은 존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이거를 폐업하고 더 가난한 나라로 많이 가셨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환자들은 이제 그 지금 서북병원, 제가 있는 서북병원이나 그다음에 동부시립,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보람의 병원 이런 병원들이 아까 그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으로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병원들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병원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 모든 병원들이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그 노숙인 환자도 아니면은 뭐 시설 환자들도 아직은 보고는 있는데 많이는 못 보고 그 이 건물 전체는 2개는 코로나 환자고 여기는 결핵병동이어서 그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이 병동에 입원해 계시고 저희는 지금 여기서 주로 코로나 환자를 쭉 보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원래 그 코로나 지금 보시는 선생님들은 주로 감염내과 선생님들도 보시고 다른 과 선생님들도 같이 보시는데 저는 감염내과 전문의는 아닌데 그 노숙인을 한 20년 보면서 워낙 감염병이 많아서 감염내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게 됐었고 결핵 환자가 또 많아서 결핵과 선생님들하고 일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결핵병원, 그러니까 서북병원은 원래 결핵 전문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결핵병원 겸 또 이제 코로나 병원으로서 여기 와서 지금 일하고 있게 됐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작년 2월 달부터 이제 만나게 됐는데 다 이 내용은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주로 텔레비에서 많이 방송했던 내용인데 어찌됐건 각 밀폐된 공간, 같이 밥 먹을 때 그리고 공기 감염 이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 손이나 뭐 이런 데 이걸 통해서 감염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종 감염병이 생기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공병원들이 그러니까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저희 병원이나 보람의 병원, 국립의료원, 뭐 북부병원 이런 병원들이 점차 다 이제 병실이 모자라니까 코로나 병상으로 병실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병상은 이제 감염병이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나 이 환자 동선이 전부 다른 환자들하고 분리되게 다 재공사를 해야지 병상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뭐 이건 서울의료원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거나 또 다른 병원도 어떤 생활치료센터라는 이름으로 그 심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병원이 아닌 세팅에서 그냥 이렇게 격리만 하셔도 되는 환자들은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는 통로, 나가는 통로 그런 거를 막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신종 감염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메르스나 뭐 사스나 이런 것들이 다 신종 감염병인데 코로나가 이제 신종 감염병으로 되면서 저희가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원래 이름은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름을 저희가 이제 붙이게 된 거죠. 그 모양을 보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그 급성 호흡 곤란증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병이다라고 그래서 사스
코 부위 이런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모양 자체가 그 약간 뾰족뾰족한 스파이크가 있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박쥐하고 그 천산갑이라는 어떤 동물이 있는데 중국의 천산갑이라는 동물이 약간 악어 가죽 같은 동물, 악어 가죽처럼, 그러니까 보시면 아마 사진 찾아보시면은 보이는데 이게 중간 숙주가 있어야지 사람한테 오거든요. 근데 이 천산갑을 중국 사람들이 그 몸을 위해서 되게 먹는데요. 그 천산갑이라는 동물을. 그래서 아마 박쥐를 천산갑이 먹고 사람들이 천산갑을 먹으면서 아마 이게 이렇게 통해서 사람한테 왔다라고 중국을 맨 처음에 중국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비말을 통한 사람 간 전염이 가장 흔하고요. 대변이나 소변이나 그런 거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액인데 주로 비말이나 입안에서 나오는 체액. 그래서 대개는 그러니까 우리에서 침, 가래 이런 게 막 공중에 떠다니면서 바이러스가 떠돌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을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술을 할 때 내시경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시술들 이런 모든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 감염력은 보통 그 아주 초반에 그 환자가 자기가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 감염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잠복기도 한 2주 정도 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사람도 요즘 입원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왔는지 다 모르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디서 누구를 해서 왔는데 지금은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검사하러 갔더니 양성 나왔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많이 감염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환자를 진단할 때는 다 아시다시피 코하고 뭐 입하고 가래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하죠.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름도 잘 많이 짓지도 않았고 항바이러스제도 많이 발전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런 검사 방법도 발전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 20년 동안 이렇게 5만 종류의 바이러스의 이름도 명명이 되고 각각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뭐 백신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의학이 좀 최근에 이런 바이러스 관련된 의학이 많이 발전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증상은 진짜 감기랑 똑같아요. 감기랑 똑같은데 좀 숨이 찬 그런 감기. 감기 가지고 폐렴이 심하게 오지는 대개는 그렇게 오진 않는데 이거는 폐렴이 굉장히 자주 많이 와요. 그러니까 별로 증상이 없는데 찍어보면 다 폐렴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갑자기 그 산소가 갑자기 모자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계속 좀 일어나는 그런 그리고 드물게 갑자기 이렇게 그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꼭 나이 드신 사람도 아니고 꼭 지병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갈지 모르겠다는 게 이 병의 조금 무서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검사 안 했지만 감염되고 그냥 지나간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입원도 많이 하고 사망률이 높았더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게 전신적으로 질환이 오는데 약간 그 폐혈증적으로 가는 사람이 더 사망률이 높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아무 증상 없이 내가 알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요. 자기는 모른다. 그렇게 아무 아프지도 않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숨 넘어갈 정도로 산소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뭐 혈전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전 같은 것도 잘 생길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신장이 나빠질 수 있어요. 혈전뿐만 아니라 신장도 나빠지고 그리고 지금 밝혀진 거는 뭔가 얘가 면역 체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병이다. 그래서 뭐 사이토카인 방출을 많이 해서 다기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5만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뇌에도 문제가 오면 뇌막염, 뇌수막염 이런 것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피검사에서 다양한 병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보고 감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 이게 뭔가 좀 딴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연구가 된 거죠. 예, 이 데이터는요, 저희 병원이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그러니까 2020년 2월 달부터 환자를 보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1,200명 정도 환자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477명 환자로 저희가 환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나이는 뭐 1세부터 90살까지 있었고 환자가 그리고 남녀는 비슷한 수준으로 입원하셨었고 전부 입원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 초반에는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 제일 먼저 입원을 했었어서 외국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뒤늦게는 이제 한국 사람들로 다 많이 더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내과적 질환들, 과거의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질환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병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잘 이겨내는가, 어떤 병을 갖고 있으면 좀 더 병이 더 나쁜가, 그러니까 지병이 많으면 어떤 병이 특별히 코로나 걸리면 더 위험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심혈관계 질환의 병도 많고,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도 많았고, 그리고 다른 병들도 있었고, 그리고 결핵이나 뭐 폐 자체가 원래 나빴던 분들 그런 분들도 있으셨고, 그리고 빈혈이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 혈액종양 관련된 질환을 앓고 수술하고 이랬던 환자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콩팥이 투석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투석하기 직전까지 약간 나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정신과적인 문제, 뇌경색 문제, 그다음 뇌출혈 문제 이런 문제, 치매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입원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간 자체가 원래 좀 나빴던 분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자폐아라든가 지체장애라든가 여러 지적장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만성 비형 간염이나 그런 류마티스나 이런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쫙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그래서 이분들 중에 지금 16명은 서울의료원으로 전원을 한 경우고요. 생활치료센터로 간 거는 이렇게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할 게 없어가지고 생치료 일단 보냈던 거고,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뭐 국립의료원, 중앙대학병원, 백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병원으로 저희가 이제 카톡방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좀 중해지면 여기서 좀 있으면 아까 말했던 기관 삽관하고 벤틸레이터 달고 이렇게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학병원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제일 먼저는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 병원과 저희 병원, 그다음에 서남병원 이런 병원들이 제일 먼저 환자를 보다가 한 80%는 저희 공공병원에서 다 보고 80%에서 안 되는 경우 환자가 중하면 이제 우리가 카톡방을 통해서 대학병원으로 다 연결을 해서 환자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한 20% 정도의 환자, 그러니까 전체 환자의 20%는 대학병원들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망하시기도 하고 살아나서 되돌아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개 환자들이 입원하는 기간은 3, 4주, 그러니까 요새는 한 2주 정도 입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연구를 했더니 이런 약들이 도움이 되더라. 렘데시비르라든지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자체에 필요한 부분에서 이런 약들이 연구가 되고 발달이 돼서 지금 저희는 이런 약들을 지금 쓰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발견되고 이렇게 약을 쓸 수 있게 되기 전에는 뭐 칼레트라라든지 뭐 말라리아 치료제라든지 이런 걸 썼었어요. 이 칼레트라는 주로 에이즈 치료 약이었는데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약을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많이 썼었어요. 많은 환자들한테.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는 한두 달 쓰다가 사이드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안 쓰게 됐었고요. 그리고 되게 산소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병원으로 오지만 딴 나라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면서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 연결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받는지 이제 보면 산소 발생기를 집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대사관 같은 데서 많이 대여를 해주시나 봐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 재는 기계 집에다 갖다 놓고 산소 포화도 재고 열 재면서 그다음에 약은 다 웬만하면 다 그 오랄로 먹는 약은 다 갖고 사실 수가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도.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체크하면서 이렇게 카톡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인도는 너무 산소가 모자라서 못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 그러면은 산소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다 마비가 오는 거예요.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의료기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인도 선교사님 50대 선교사님 한 분 돌아가셨고 그분 부인하고 자녀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이 병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카톡하고 상담하고 그랬었는데 이 남편분은 병원을 아예 못 들어오셨대요. 부인은 다행히 빨리 들어가셨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환자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의료기관이 그 어느 정도 아직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외국은 너무 환자 숫자가 많으면 병원이 마비가 와서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도 지금 오랄로 다 먹고 계시더라고요. 외국에서 보니까 저희는 주사로 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중간에 처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중간에 다시 이렇게 박테리아가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열이 나고 다시 폐렴이 더 진행되는 분들이 있어서 항생제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승인된 셀트리온 제제인데요. 레키로나라는 그 약을 2021년 2월 달부터 썼는데 이게 나름 이렇게 효과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쓰고 나서 이렇게 폐렴이 더 확 진행되는 걸 많이 막는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약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월 1일 날 그 인터넷에서 본 사망자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833명 돌아가셨고요. 미국은 57만 6천 명, 인도는 21만 6천 명. 이건 죽은 사람 사망자 통계거든요. 왜냐하면 검사한 통계 가지고는 너무 이 병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사망자 통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 전담병원을 만들고 사망자 숫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고 그리고 저희 나라는 치료비 다 전부 나라에서 무료로 대주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기 돈 내고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사실 렘데시비라는 아까 그 굉장히 그 산소 쓰는 심한 폐렴 환자한테 쓰는 그 약 굉장히 비싼 약이고 레키로나도 되게 비싼 약이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 친구 중에 미국에서 이걸 코로나 진단 받아서 치료를 받았던 친구한테 연락을 받은 게 있는데 자기는 이제 다 병원에 간대요. 가서 사진을 다 찍고 폐렴이 있대. 그럼 집에 가라 그런대요. 병원에는 웬만하면 입원을 안 시키고 다 집에 가서 알아서 뭐 약을 먹고 이 약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단 받으면 곧장 다 병원으로 오는 세팅이고 작년 11월에 너무 환자 많았을 때 빼놓고는 바로 당일로 다 입원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제대로 빨리 입원시켜서 빨리 항바이러스제 쓰고 빨리 약을 쓴 게 사람을 덜 죽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확실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아예 다 그냥 알아서 집에서 혼자 산소통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병원은 거의 죽을 지경이 돼야지 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찌됐건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게 하려고 바로 진단 받자마자 그러니까 거리두기 해서 최대한 환자를 조금 진단받게 만들고 진단받은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와서 오자마자 항바이러스제든지 뭔가 이렇게 치료를 조기에 가야지만 이 사람들의 목숨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텔레비에서 하도 나와서 마스크 뭐 손 씻는 거 다 아실 거고 함께 식사하시는 거가 사실
가족들이 다 같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많은 병이 있는 분들이 입원을 했는데 그래도 다 잘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암이나 그 오만 병 약 잔뜩 먹고 계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 병을 항바이러스제 쓰고 물 먹고 주사 맞고 여러 가지 약을 통해서 다 잘 치료받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갖고 있는 질환 관리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물 잘 먹고 정말 밥 잘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숨기거나 검사 안 받거나 그럴 필요 없이 빨리 검사해서 조기에 빨리 치료하면 대개는 다 잘 나아서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